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박종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고려왕조 역사 가운데서 태조 왕건과 고려 건국이라는 이러한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태조 왕건은 지금부터 877년생 아주 오래됐습니다. 지금부터 약 1146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개성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20살이 되어서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궁예에게 갑니다. 이때는 궁예가 아직도 국가를 건설하기 전입니다. 궁예는 901년에 국가를 건설하니까 궁예가 국가 건설하기 5년 전에 궁예에게 기순을 합니다. 그리고 궁예 밑에 가서는 그는 장군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궁예 밑에 들어가는 많은 장수들이 있지만 왕건이 출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가 27살이 되던 903년에 나주지역 후백제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던 이 나주지역 서남해 지역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 전투가 10년 이상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왕건이 후백제의 보급선, 후백제의 후방을 확보함으로써 견훤이가 내륙지방으로 진출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점을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왕건은 이 결정적인 공을 세우면서부터 시중, 수상으로 올라갑니다. 제2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918년 42살에 드디어 쿠데타를 일으켜서 궁예를 내쫓고 고려를 건국합니다. 그러나 이 고려왕조 건국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918년에 고려는 건국을 했지만은 936년 18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후삼국을 통합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려 당대 사람들은 고려의 건국을 936년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인 건국은 936년 후삼국을 통합한 시기죠. 그러니까 왕건은 22년 만에 쿠데타를 통해서 고려왕조를 건국했지만 18년간을 더 이 전쟁과 전쟁입니다. 따져보면 20살의 궁예 밑에 가서 40년 동안을 전투를 끝에 했다. 그러니까 40년을 이 전쟁을 한 겁니다.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후삼국을 통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이 왕건의 생애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왕건과 같이 사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서 하면 학생들 아무도 손 안 듭니다. 아유, 골치 아프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20살에 들어가서 한갑을 맞을 때까지 40년 동안을 전투를 하고 비로소 천하를 통일하게 됐다.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7년이 지난 67세 943년에 왕건은 마지막 훈요 일종의 유언과 같은 훈요 10조를 작성하고 죽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건이가 내가 살아왔던 생애는 한마디로 절풍목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이라는 것은 빗질입니다. 절풍, 바람에 빗질하고 목욕하다, 빗물에 목욕을 했다. 하도 바빠서 머리를 제대로 빗지 못해서 바람이 불 때 머리카락을 빗질하고 비가 오면 목욕을 하면서 야전에서 지냈다는 얘기죠. 그 절풍목구라는 자기의 어떤 그야말로 질풍노도와 같은 시대를 지낸 겁니다. 여기 보면 왕건은 67년간의 생애 가운데서 그야말로 그는 가장 평화로운 안식의 시간은 불과 7년밖에 되지 않았다. 아마 이런 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영웅이 아무리 좋지만은 태조 왕건 같이는 살고 싶다는 학생들이 그리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고려왕조 건국 자체도 대단히 의미심장한 그러한 뜻이 들어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려왕조 건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고려왕조 건국은 그야말로 지배청의 전면적인 교체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로 갈 때는 지배청이라는 것이 여전히 삼국시대의 진골귀족이 통일신라의 지배청으로 그대로 이동합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신라가 한반도를 최초로 통일했지만은 어떤 지배청의 권력이 그대로 이전됐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달리 봐야 될 측면이 있다. 그리고 조선왕조 건국도 그렇습니다. 조선왕조 건국도 결국은 완전히 새로운 세력이 아니라 바로 이성계와 같은 이 무장 세력은 고려왕조 안에서 성장한 세력입니다. 이성계도 외구를 물리치고 홍건적을 물리치고
이렇게 해서 그는 무장으로서의 명성을 쌓으면서 고려의 최고 권력에 올라갔고, 또 정도전과 같은, 조준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도 고려 말 성리학에 수용되면서부터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성리학자로서, 고려의 성리학자로서 사대부로 등장한 사람이다. 고려 왕조의 지배 세력이 그건 조선 왕조를 건국하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고려 왕조는 통일 신라에 이어서 한반도에서 두 번째로 한반도를 통일한 국가이지만은 이거는 전면적인 어떤 지배층의 교체다. 쉽게 가면 고려의 호족 세력은 경주 중심의 진골 귀족에게 소외되었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고려 왕조는 그야말로 이 천년간, 신라 천년간을 지배했던 진골 귀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지방에 있는 이 호족 지방 세력들이 왕조를 건국했다.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건 혁명적인 왕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호족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대체로 일본 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고, 실제는 당시에 삼국사기나 고려사기 기록에는 성주, 장군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전국에 이러한 성주 장군 숫자가 거의 한 400명 내지 500명 된다. 후삼국 시대에는 지방에 4,500명의 이 성주 장군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이 성주 장군들을 아울러 갖고 새로운 왕조를 건국한 태조 왕건의 어떤 경륜과 식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거다. 고려의 호족 세력은 중앙 권력에 철저한 소외된 세력이 왕조를 건국했다. 이런 점에서 고려 왕조를 우리가 혁명의 왕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수도 천도라는 것이 대단히 오늘날도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통일신라가 됐습니다. 수도는 그전이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주에 기반을 두었던, 삼국시기에 경주를 기반을 두었던 진골기적이 그대로 간 거죠. 수도에 이제 통일이 됐지만 이전이 없습니다. 이 고려왕조 건국은 철저하게 진골기적에 소외됐던 시골 사람들이 왕조를 건국했고, 경주라는 도시에서 수도가 개성으로 옮겨갑니다. 경주에서 개성은 당시에 고려 건국 당시에 신라의 경순왕이 태조 왕건에게 항복하러 갈 때, 신하를 데리고 갈 때 경주에서 개성까지 왕의 행차라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30일이 걸립니다. 한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실제 거리는 500km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신라의 삼국 통일은 수도는 그대로 있었고, 조선 건국은 30km 정도 수도가 이전됐다면 고려 건국은 수도도 약 500km 이상 이동되는, 철저하게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한반도 남부에서 한반도 중부 지방으로 수도가 옮겨진다. 이런 점에서도 고려 건국은 대단히 혁명적인 사건이다. 이 혁명적인 사건 끝에 왕조가 성립된 혁명 왕조다. 이러한 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 통합 왕조다. 저는 이 삼국은 통일한다면 저는 후삼국 통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891년에 견훤이 실질적으로 왕을 칭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후삼국 시대가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936년에 건국이 되니까 자그마치 만 45년,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고려 왕조가 건국될 당시 약 반세기, 한 45년간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내전이 벌어졌다. 이러면 나라가 찢어질 때도 찢어졌을 것입니다. 분열된 지역 계층을 통합했기 때문에 저는 이 고려 왕조가 한반도에서 두 번째로 한반도를 통일했지만 최초의 실질적인 통일 국가가 고려 왕조다. 그런 점에서는 이 통합의 성격을 갖는 왕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한반도는 쉽게 얘기하면 이 포용의 왕조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고려 왕조가 다원사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원사회라는 것은 서로 다른 요소들이 다 독립성을 갖고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아울러 갖고 새로운 사회 통합을 가는, 이러한 것이 다원사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바로 고려 왕조가 이 다원사회로 가는 기초는 바로 이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하면서 옛 삼국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다 흡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조 왕건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29명의 부인을 두었다. 기록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부인들의 출신지를 보면 신라, 고구려, 백제, 옛 신라, 고구려, 백제 지역을 다 망라하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국에 있어서 석탐양식이라는 것은 고구려는
다층 석탑입니다. 5층, 7층, 9층 석탑 기반은 원형입니다. 그러나 신라는 3층 석탑입니다. 그러나 백제는 또 석탑은 석탑인데 목탑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고려의 석탑 양식이 뭐냐? 고려 때 옛 백제 지역에서 만들어진 석탑은 그대로 백제의 목탑을 이어받은 석탑이 그대로 건설되고, 또 옛 신라 지역에는 신라의 3층 석탑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 고구려 지역에 있는 석탑은 그대로 또 다층 석탑, 5층, 7층, 9층 이러한 다층 석탑이 고구려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는 고려의 양식이 없습니다. 바로 고려는 자기의 고유한 양식을 한 것이 아니라 신라와 고구려와 백제의 양식을 다 포용해서 끌어안고 가는 그런 점에서 지난 시간에 있습니다만 이 훈요 10조에서 고려가 통일한 것은 부처의 힘에 힘입었다. 이런 것이 1조에 나오고 또 2조에도 불교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고려는 불교가 국가다. 이는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불교가 분명히 고려 왕조에서 중요한 종교고 중요한 이념은 사실이지만 훈요 10조 제5조에 보면 고려는 풍수지리에 힘입어서 대업을 완성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경은 수덕이 강하기 때문에 만대에 전할 땅이다. 그래서 고려의 국왕들은 서경에 가서 1년에 100일 이상을 지내라. 이런 거 보면 역시 풍수지리도 상당히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고려가 갖고 있는 이 포용 왕조의 성격이고, 이러한 포용 왕조가 오늘날 이 다원사회라는 하나의 새로운 걸 가져갔다. 태조 왕건은 철저하게 40년간의 전투를 통해서 고려를 후삼국을 통합했습니다만은 이 후삼국 통합에 크게 공헌했던 이 지방 호족 세력들을 홀대하지 않고 이 지방 세력과 태조 왕건이 서로 타협과 협력을 통해서, 타협과 공존을 통해서 또한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역과 민심을 수습하는 그러한 포용의 왕조였다. 그리고 이 포용의 왕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봉관제도로 갑니다.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할 때 결정적인 전투가 이 안동전투입니다. 이 안동전투에서 가장 공을 세운 안동의 호족이 권씨와 장씨와 김씨입니다. 안동권씨, 안동김씨, 안동장씨입니다. 본래는 이 고창입니다. 옛고자에다가 번창할 고창을 안동으로 이름을 바꿔 봉관을 주고 성씨를 김씨, 권씨, 장씨를 줍니다. 이렇게 하면서부터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봉관과 성씨가 정착되는 것은 태조왕조예요. 신라의 국왕들도 박씨, 석씨, 김씨와 같은 성씨를 가졌으면 그건 중국과의 교섭을 하기 위해서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이 성씨와 봉관이 유행하는 것은 바로 이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하고 지방의 유력한 세력들에게 성씨와 봉관을 수여한 겁니다. 이 성씨와 봉관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오늘날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 돼서 태어나면 성씨와 봉관을 자동적으로 갖게 됩니다만, 태조 왕건은 이 호족들에게 성씨와 봉관을 가지면서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주는 거죠. 이 성씨를 가짐으로써 자기는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큰 권위와 자율성을 갖고 있는 그런 권리의 측면을 줍니다. 그 대신에 태조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의무의 측면으로서 호족이 지배하는 그 지방의 중요한 조세를 호족이 직접 거두고 그 조세를 국가에 내게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태조는 지방 세력에게 권위와 자율성이라는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 호족들을 통해서 조세 수치와 민의 유망을 방지해서 권농을 하고 농업 생산을 정대하는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주고받으면서 고려가 하나의 통합 왕조로 가는 큰 기초를 닦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봉관제도라는 것은 대단히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중국의 당나라와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당나라도 사실은 지방정권입니다. 농서 이시, 저 촉지방에 있는. 그래서 당나라도 천하를 통해서 지방의 유력한 세력들에게 성씨를 주고 그 사람들을 당나라 천하지수로 포섭했습니다. 바로 태조왕건도 이러한 봉관제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타협과 공존의 좋은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태조왕건의 어떤 이 고려왕조 건국은 이른바 이 포용이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화두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이런 점은 오늘날 우리 역사에서도 새롭게 되새겨봐야 할 그러한 중요한
역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 태조 왕건과 고려 왕조 건국의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습니다. 고려 왕조 건국이 갖고 있는 혁명 왕조라고 하는, 그리고 또한 통합 왕조라고 하는, 그리고 또한 포용 왕조라고 하는 이러한 건국 정신이 결과적으로 고려가 다원주의에 기반한 다원 사회를 이루는 하나의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